이른을 앞둔 할머니가 40년간 구박받던 시어머니 장례 49일 후 혼자 찾아간 낡은 창고. 그곳에서 발견한 한 장의 쪽지가 모든 걸 뒤바꿨습니다. 정희야, 이건 내 몫이다. 저는 윤정희입니다. 평생 요령이 없어서 일이 느리다. 우리 작은 며느리는 좀 둔해서라는 말을 들으며 새벽 4시부터 하루 종일 구박받던 며느리였어요. 큰 며느리는 직장 다닌다며 배려받고 저는 살림만 하는 주부라며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죠. 가업이던 철물점 잡일까지 다 제가 해야 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확히 49일째 되던 날, 제 손에 쥐어진 낡은 종이 한 장이 40년 시집살이의 진실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어요. 도대체 그 창고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평생 저를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왜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만 그 주소를 알려주셨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건 큰 며느리와 시누이들이 상속 다툼을 벌이는 동안 이미 모든 재산의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2년 전부터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처음엔 널 미워했다. 하지만 끝내 내 곁을 지킨 건 너뿐이더구나. 40년 동안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며느리에게 마지막에 전해진 이 한마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시아버지가 몰래 가르쳐 주신 신문 읽기, 손전등 켜고 공부하던 깊은 밤들,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까지. 지금 시집살이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혹은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해 속상하신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놀라운 반전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가장 큰 선물을 준다는 인생의 놀라운 진실을 말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른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시어머니를 처음 뵙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1980년 26살의 저는 시골에서 서울로 시집을 왔어요. 남편은 순박하고 다정했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찬찬히 훑어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재주는 있어 보이네. 그래도 장손 며느리니 각오 단단히 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불러내더니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내일부터 새벽 4시에 나와. 시장은 손 빠른 사람이 도와야 해. 그렇게 저의 끝없는 새벽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어머니와 함께 새벽 시장을 다녀오고 돌아와서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엄하셔도 다 내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건 가르침이 아니라 며느리를 철저히 시험하고 길들이려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더 서러운 건 큰 며느리와 저에 대한 대우가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큰 며느리는 직장을 다녔거든요. 시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큰 며느리는 직장 다니느라 바쁘니까 집안일은 정희가 해야지. 큰 며느리는 회사 일로 피곤하니까 안 와도 된다. 반면 저에게는 달랐어요. 정희는 시간 많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요령이 없어서 일이 느려. 더 부지런히 움직여. 된장찌개는 싱겁다. 저는 모양이 지저분하다. 심지어 아이 낳은 뒤에도 몸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저지 부족하다는 꾸지람까지 들어야 했어요. 시장 안 철물점을 하시던 시부모님을 도와 늘 종종거리며 다녀야 했어요. 자식들 누구도 나와 돕지 않는 일을 저에게는 늘 시키셨습니다. 아니 부려먹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버티자. 언젠가 인정받을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혹독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상상보다 훨씬 거칠고 가혹했어요. 방이 5칸짜리 시댁을 매일같이 쓸고 닦고 빨래를 하고 장독대까지 닦아야 했어요. 저녁에는 철물점까지 나가 시아버지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달랐어요. 큰 며느리는 직장일로 피곤하니까 일찍 가서 쉬어라. 정희야, 집에 있는 내가 설거지까지 해라. 손님이 몰려 계산대가 정신없이 돌아갈 때도 시어머니는 저를 지켜보다가 틈만 나면 허점을 찾아냈어요. 계산이 늦어. 눈치가 없어서 손님을 기다리게 해. 일손이 느린 게 문제야. 더 부지런히 움직여. 마치 일 잘하는 기계처럼만 대하셨습니다. 더 아픈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저녁 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하소연을 하면 그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엄마 성격이 원래 그러셔. 조금만 참아. 다 지나갈 일이야. 제가 원하는 건 이해와 위로 한마디였는데 남편은 끝내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런 어느 날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계산을 하다가 10,000원짜리 거스름돈을 헷갈린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제 손목을 탁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작은 며느리는 아직 철이 없나 봐. 이런 실수를 자주 해서 말이에요.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억울했습니다. 계산은 분명 맞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채워넣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어요. 더욱 서러웠던 건 친척 모임에서였어요. 큰 며느리는 똑똑해서 회사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는데 작은 며느리는 좀 둔해서 아직 적응을 못했나 봐요. 사람들이 저를 보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낼 때 저는 땅에 구멍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엄마 원래 그래. 그냥 참아. 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참으라는 말. 그 말이 제게는 칼보다 날카롭게 박혔어요. 저는 왜 혼자가 되었을까? 왜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걸까?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집에 들어왔을까?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끝없는 좌절이 오히려 제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의 밑거름이 될 줄은요. 그날도 새벽 시장에서 돌아와 지친 몸을 겨우 부엌 의자에 앉혔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정희야, 혹시 신문 좀 읽을 줄 아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하지만 경제 기사는 어려워서. 그렇구나.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매일 아침 신문을 보신 후 기사 한두 개를 조심스럽게 오려서 제게 주셨어요. 처음 받은 기사는 달러 환율 상승이라는 짧은 기사였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 식사 준비를 해드리면서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셨어요. 정희야, 그 기사 봤니? 달러가 올랐다는 얘기인데. 아, 네,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달러가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저는 한참 생각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힌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사오는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 아, 비싸져요? 맞아.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정답을 맞췄다는 기쁨보다도 누군가 제 대답을 인정해준다는 사실이 더 감동적이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자
저는 기사를 읽는 패턴이 생겼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일단 끝까지 읽어보고 대충의 내용이라도 파악하려고 애썼죠. 아버님, 오늘 기사는 금리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말해볼까? 은행 이자가 올라간다는 얘기 같은데. 그럼 그게 우리한테 좋을까, 나쁠까? 처음에는 이런 질문이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마치 퍼즐을 맞춰가는 기분이었거든요. 몇 달이 더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큰 회사들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런 회사들이 중요한가요? 그렇지. 나라 경제를 이끄는 큰 회사들이 잘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좋아지거든. 그럼 이런 회사들을 잘 지켜봐야겠네요? 맞아.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게 중요해. 이제는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도 그런 제 변화를 기특해 하셨습니다. 넌 이해가 정말 빨라. 내가 설명 안 해도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아내는구나. 그 말씀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동안 누구도 저를 인정해 준 적이 없었는데 시아버지는 달랐어요. 반년쯤 지나자 저는 밤마다 비밀스러운 공부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잠든 후 화장실에서 손전등을 켜고 몰래 신문을 펼쳐 읽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기사로 익힌 기초 지식이 있으니까 다른 기사들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1985년쯤부터는 몰래 부업도 시작했어요.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모아가면서 신문에서 읽은 경제 이야기들을 제 현실과 연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요령 없다, 철이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제 안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제 삶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가르쳐 줄 사람도 제 작은 노력을 지켜봐주는 눈빛도 사라진 거죠. 시어머니는 더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아버지 닮아 괜히 쓸데없는 공부를 하더니 화를 불렀어. 앞으로는 책도 신문도 금지다.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살림만 하면 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몰래 시아버지가 남겨둔 신문 뭉치를 꺼내어 작은 글씨를 따라 읽으며 복습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참는 며느리로만 남아선 안 된다. 이 배움을 무기로 삼아 제 인생을 바꿔야 한다. 그 후 저는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장터에서 물건값을 치를 때면 마음속으로 계산을 하며 환율 기사와 연결해 보았습니다. 철물점에 오가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파악해 보았어요. 시어머니 몰래 모아둔 돈, 고작 몇십만 원이었지만 그 돈은 제겐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매일 신문에서 눈에 밟히던 기업들을 머릿속으로 살펴보며 가상의 투자를 해보기도 했어요. 오늘은 현대건설이 3% 올랐다. 내가 샀다면 수익은 얼마였을까? 반대로 이 회사는 떨어졌네.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작은 계산들이 쌓이자 점점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일꾼으로만 살던 제 자신이 어느 순간 판단할 줄 아는 사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언젠가 내게도 기회가 올 거야. 그때 절대 놓치지 않고 이 집안 사람들에게 제가 누구인지 보여주겠어. 비록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총것이라 부르며 구박했지만 제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그 누구도 모르게 저는 이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몰래 세운 작은 계획은 생각보다 빨리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장터에서 물건값을 계산하던 중 옆가게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정희 씨,
혹시 은행 적금 들어봤어? 요즘 금리가 괜찮대. 나도 시작했어. 그 말이 제 머릿속을 흔들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굴려봤어요. 작게라도 불려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가진 돈은 적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변하지 않아. 저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몰래 모아둔 돈 중 일부를 들고 은행 창구로 향했습니다.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뒤돌아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당황해 손에 든 계약서를 황급히 숨겼어요. 아, 그냥 은행 일 좀 보려고. 내 돈이 어딨다고 은행을 기웃거려. 혹시 집안 돈에 손 뗀 거냐? 어휴, 요령 없는 게 어디서 주제넘게. 창구 안의 직원이 난처하게 저희를 바라보았고 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결국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은행을 나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가족들 앞에서 저를 세워놓고 호통을 치셨어요. 이 여자 은행에서 뭐하다 들킨 줄 알아? 돈을 불려보겠다고 적금 넣을 궁리였대. 며느리 주제에 재테크를 한다고? 우리 집 돈 빼돌릴 속셈 아니고 뭐냐? 시누이들은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며 수군거렸습니다. 언니가 언제부터 그렇게 똑똑했대? 그러니까 괜히 신문 본다더니 이런 거였네. 저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어요. 내심 맞는 말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야. 제가 틀린 게 아니야. 제가 배우고 준비한 건 언젠가 반드시 저를 살릴 거야. 그날 밤 저는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다시 다짐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제 날이 올 거야. 그 후로 시어머니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더욱 교묘하게, 더욱 은밀하게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밤마다 손전등을 켜고 신문을 읽으며 세상을 공부했어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작은 글자 하나하나가 제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언젠가는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거야. 신문 공부가 제게는 유일한 숨통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공부가 훗날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시간은 흘러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더 삭막해졌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하인처럼 부려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폐암 말기, 남은 시간은 길어야 6달이었어요. 소식이 퍼지자 시누이들과 시동생은 바람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보이며 엄마 오래 사셔야죠 했지만 곧 시선은 모두 시어머니의 금고와 통장으로 향했어요. 언니, 엄마가 혹시 뭐 남긴 거 없어? 통장 비밀번호 같은 거 알아? 아니면 집문서라도 본 적 있지? 엄마 곁에 제일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은 시어머니 곁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큰 며느리는 바쁘다며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고 시누이들은 자기 집일 핑계로 발길을 끊었어요. 시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밤낮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킨 건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엔 무거운 비밀이 있었어요. 며칠 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힘겹게 속삭였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희야, 49일 후 혼자 이 주소로 가거라. 그날 시어머니는 낡은 종이 쪽지를 제 손에 꼭 쥐어주셨어요. 그 안에는 경기도 외곽의 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문객이 다녀가기도 전에 가족들은 상속 얘기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집부터 팔자. 엄마 통장 찾자. 막내가 더 받으면 안 돼. 공평하게 나눠야지. 그들은 눈앞의 재산에만 몰두했지만 저는 묵묵히 시어머니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49일. 그때까지는 절대 입을 열지 않겠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49일이 지나던 날 저는 약속대로 혼자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올라간 산자락에 낡은 창고 같은 집 한 채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녹슨 금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봉투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희에게. 손이 떨려 봉투를 열자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 그리고 이건 내 몫이다. 숨을 고르고 제 생일을 눌렀습니다. 철컥 금고가 열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등기부 등본 뭉치, 통장, 그리고 두툼한 현금 다발. 더 놀라운 건 모든 서류의 소유주 이름이 이미 제 이름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2년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도 모르게 제 명의로 이전해 두셨던 거예요. 옆에 있던 편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널 미워했다. 하지만 끝내 내 곁을 지킨 건 너뿐이더구나. 이건 내가 흘린 눈물과 땀에 대한 대가다. 다른 자식들은 한 푼도 줄 생각 없다. 떳떳하게 가져라. 그 순간 그동안의 억울함과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차갑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저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제 가슴을 벅차게 흔들었어요. 시어머니의 금고를 열고 나온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억울했던 세월, 외로웠던 날들, 끝없는 구박 속에서도 지켜온 제 인내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 소식은 곧 집안에 퍼졌습니다. 시누이들과 시동생은 벌떼처럼 몰려와 저를 몰아세웠어요. 언니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다 가져가? 엄마가 제정신이셨을 때 넘기신 게 맞아? 맞아. 이건 불공정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이름으로 남겨두신 건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일꾼처럼 일했고 여러분이 외면할 때도 곁을 지켰어요. 혹시 억울하다면 소송을 걸어보세요. 저는 떳떳하니까요. 그 말에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는 걸 보며 저는 비로소 제 안의 두려움이 사라졌음을 느꼈어요. 남편 역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인데 함께 나눠야 하지 않겠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언제 제 편이었나요? 제가 올 때 힘들다고 할 때 늘 모른 척 했잖아요. 이제 남편이 아니라 제 발목을 잡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날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순간 두려움보다도 오히려 해방감이 제 온몸을 감쌌어요. 이제 저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그때 그동안의 공부가 빛을 발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신문 읽기 덕분에 금리와 경제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높으니까 일단 여기에 넣어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제일 중요한 건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사는 것이었어요. 임대 수익이 생기면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올 테니까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갔을 때도 그동안 신문으로 읽었던 지식이 도움이 되었어요. 이 지역이 재개발 예정지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아직 계획 단계예요. 속이려고 해도 속지 않았어요. 그동안 세상을 읽는 눈을 기른 덕분이었죠. 결국 괜찮은 위치에 작은 상가를 하나 샀습니다. 임대료가 매달 나오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며느리라고 여겼던 지난날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거울을 보며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야, 너는 끝까지 버텼고 결국 해냈다. 이제 진짜 너의 인생을 살아라. 새로운 집에서 홀로 살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아침에 신문을 읽고 동네를 산책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40년 만에 받은 첫 번째 인정이었고 제 자신도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게 된 용기였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햇살을 맞이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새벽부터 시장으로 끌려나가 땀 흘리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제가 정한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 중 일부로 산 상가 건물은 임대 수익을 안겨주며 든든한 힘이 되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요. 시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세상을 읽는 눈이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종종 납골당에 들러 두 분 앞에 서곤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주신 선물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묘비 앞에서 눈물이 맺히지만 그건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에요. 돌이켜보면 시어머니의 구박은 제게 상처였지만 동시에 단련이었습니다. 만약 편안한 대접만 받았다면 저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고통이 있었기에 저는 버티는 법을 알았고 시아버지께 배운 작은 지혜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으며 마침내 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돈을 관리하는 법뿐 아니라 나눌 줄 아는 법도 배웠어요. 어릴 적 학비 걱정으로 울던 제 동생들처럼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수익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놓기로 했어요. 인정받고 싶다는 제 갈망이 이제는 누군가를 인정해주는 힘으로 바뀐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도 외로움과 억울함 속에서 버티고 계신 분이 있나요? 가족에게, 사회에게 인정받지 못해 마음이 무너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남이 정해주는 길이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고 배우고 자신을 믿은 사람만이 자기 길을 찾아가요. 저는 오늘도 거울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정희야, 이제 충분히 잘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너의 인생이다. 시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세상을 깨어있게 바라보는 눈과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주신 인정이라는 선물. 이 두 가지가 이른을 앞둔 정희의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준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